안녕하세요. 대전문인협회 부회장 김종윤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어느덧 11월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네요. 바람 한 점 없이도 우수수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보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대전문인협회에서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인 아트 체인지업으로 대전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4분의 강사를 모시고 여러분께서 문학의 향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3회차에서는 멀리 고양시에서 오신 공광규 시인을 모셨습니다. 공광규 시인님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목소리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대전문인협회 회장이신 손혁건 시인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광규 시인님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멀리서 어렵게 오셨는데요. 그동안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문학인들이나 아니면 문학을 전공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참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시인입니다. 어려운 자리일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광규 시인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손혁건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전문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대전문학 아카데미 그 3번째 순서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멀리서 공광규 시인께서 대전까지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광규 시인은 1960년생이시고요.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86년 월간 동서문학 신문학상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시집으로 대학일기, 마른잎 다시 살아나, 지독한 불륜, 소주병, 말똥 한덩이, 담장을 허물다, 파주에게, 서사시 금강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집 맑은 슬픔과 논문집 신경림 시의 창작 방법 연구, 시론집 시쓰기와 읽기의 방법, 시창작 교재로 이야기가 있는 시창작 수업, 또 평론집 여성시 읽기의 행복 등 아주 폭넓게 다양한 책들을 저술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러한 문학적 업적을 기려서요, 제1회 신라문학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제4회 윤동주 문학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또 동국문학상과 제1회 김만중 문학상 금상을 수상하신 바 있으시고요. 14회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고향 행주문학상과 디카시 작품상을 받으셨고요. 신석정 문학상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제9회 녹색문학상을 수상하시는 등 아주 다양하게 수상한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저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공광규 시인님이 쓰신 소주병이라는 시를 제 시노트에 적어놓고 제 시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감상을 하거나 이렇게 느낌을 받고자 할 때 그 소주병을 읽는데, 비록 그 소주병이라는 시가 길지는 않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감성, 여백,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그 소주병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참 가슴 깊게 다가와서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오늘 회장님께서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문단 활동도 오래 하셨지만 정말 부지런하게 많은 활동을 다작을 하셔서 우리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분을 모신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오늘 강의의 기대가 참 큰데요. 이번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아트 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는 대전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고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문학 아카데미 주제는 시를 읽고 쓰려는 당신에게 첫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강의의 중간에 공광규 시인의 시 별 닦는 나무라는 시를 김종진 시인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첫 번째 장의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광규입니다. 오늘은 시를 읽고 쓰려는 그대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목차는 맨 먼저 시를 쓰기까지 그리고 펴낸 책들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를 읽고 쓰기 전에, 세 번째는 내가 시를 쓰는 몇 가지 방법, 그리고 시적 발상 연습, 시는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나, 그리고 참고, 외국의 시교육, 뭐 이런 것들을 두 번에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강의 내용은 이야기가 있는 시창작 수업, 여기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요약한 것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를 쓰기까지 펴낸 책들은 후배들이 만나면은 언제 이 시를 처음 만났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중3 때 학교 도서실에서 시집을 처음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네라는 이정옥이라는 분의 시집인데요.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문학사에서도 이름이 전혀 없는 이런 분의 시집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집이 이 중학생이었던 저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이렇게 해서 시를 쓰도록 유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시를 읽고 또 이 시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기억나는 것이 무덤 앞에 도라지 꽃이 첫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학교를 이제 걸어서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충남 청양인데요. 여기서 다녔는데 이때 무덤 앞에 피어있는 도라지꽃 한 송이를 보고서 시를 굉장히 한번 써보려고 노력했던 이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인생론 전집 6권, 8권짜리인데요.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의미 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당시에는 이 김영석이라든가 안병욱, 또 뭐 루이제 린저 이런 분들의 수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고등학교 매점에서 사서 읽었고, 도서관에서 이제 테스라든가 여자의 일생 등을 또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한글날 기념 101장을 학교에서 거의 뭐 강제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작도 한번 하고, 다음에 장려상도 한번 했었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했는데 국문과를 갔고, 또 국문과에 가서 교내 문학회 활동을 했었고, 문예지에 투고를 해서 또 신문에도 투고를 해서 86년에 월간 동서문학에 등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서사시집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손에 이게 들고 있는 거 이것을 가장 최근의 시집이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바로 앞에 시집이 담장을 허물다라는 시입니다. 이 표제시 담장을 허물다, 이거는 120명의 시인과 문학평론가 또 출판 편집인들이 추천한 지난 2012년에 발표한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파주액이라는 시를 또 시집을 낸 적이 있고요. 이것은 SNS에서 제가 퍼온 겁니다. 누가 이 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 남북의 이 화해라든가 이 평화라든가 이런 걸 떠올리고 이 그림을 그려서 올려놓은 겁니다. 뭐 구름이라는 동시 그림책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첫 이제 동시 그림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6권의 이제 동시 그림책을 냈는데, 뭐 이 동시 그림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문학 영역의 그 확장 이런 의미로 그림책을 낸 겁니다. 근데 보면은 하늘을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하늘을 못 본다 그럽니다. 이 더 비약하자면 이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그렇게 평생을 보내다가 죽는 날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봤죠? 저도 우리 청양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돼지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넘어뜨릴 때 처음 넘어져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 하늘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가끔가다 아니면 자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늘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구름이 변해서 여러 가지 물상을 만듭니다. 그야말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셀 수가 없죠. 그런 물상을. 그런데 이거는 12가지 동물로 제가 축약을 해서 형상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우연히 12가지 동물은 뭡니까? 우리 자축이며 진사오미. 바로 이거예요. 우리 띠 동물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이제 이 삶, 인생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 삶이란 뭐냐 하면은 저 푸른 하늘,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에서 우연히 구름 한 점이 생겨났다가 흩어지는 이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12가지 동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도 보기가 좋고 대신에 또 어른들도 여기서 굉장한 그 사유를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동양의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이 책이 수출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청양장입니다. 저희 시골 충남 청양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이게 손을 잡고서 5일장이었죠. 5일장에 가면은 이 가축들만 동물들만 이렇게 모아서 팔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 청양장에 이 거간꾼이었어요. 거간꾼. 이 우시장 거간꾼. 그래서 이제 소를 팔러 온 사람과 이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기 거기서 이 수수료, 중개료 이거를 이렇게 이제 뜯어 오시는 이런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사실은 현금이 굉장히 많은 집이었어요. 시골치고는. 하여튼 어렸을 때 제가 이 청양장의 이런 기억, 추억 이런 걸 제가 이제 이 시로 쓰고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흰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물론 이 시부터 쓴 거예요. 제가 시를 썼는데 흰눈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겨울에 막 흰눈이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은 이게 흰눈이 내릴 곳이 없어요. 어차피 봄이 오면 눈이 안 내리지만 그러면 흰눈이 어디에 앉느냐 하면은 어느 날 보면 매화나무 이 가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면 찔레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고 어느 날 보면은 이팝나무, 어느 날 보면은 또 하얀 꽃이 뭐가 있죠? 이런 나무들의 조팝나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 꽃은 뭔가 하면 하얀 눈이 와서 내려 앉아서 이 꽃이 핀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 나무라는 것, 나무나 이 꽃, 눈은 뭡니까? 눈이란 건 뭡니까? 이 물이 수분이 얼어서 된 거잖아요. 꽃은 뭡니까? 우리 식물이 피우는 거잖아요. 바로 이 유기물과 무기물 이것이 그냥 같다는 거예요. 이 순환한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이 눈이 내릴 곳이 없어요. 점점점 눈이 내리다가 내릴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할머니 이제 머리 위에 이렇게 흰 눈이 내려서 우리 할머니 머리가 하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나 나무나 눈이나 또한 이 꽃이나 다 이 근원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제 이 동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미 먼 기원전 이전에 서양의 철학자들도 얘기했던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흰 눈으로 형상화를 시킨 거죠. 담장을 허물다는 일반 시집이 나왔는데 이 담장을 허물다라는 표제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시골 지금 이 충남 청양에 있는 빈집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지천구 이것은 이제 어려서 이제 이 밥을 먹을 때 이 밥풀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러시잖아요.
너 주의 받는다. 충청도 사투리 너 조의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알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그래서 그 밥알을 열심히 다 긁어먹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밥알 하나를 남기면은 주의가 7군 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거기서 이 착상을 해서 나이 먹어서 쓴 겁니다. 왜냐면은 이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는 1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1년. 그죠?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농부가 벽씨를 뿌려야 되죠. 또 모를 쪄야 되죠. 모를 심어야 되죠. 벼베기를 해야 되죠. 이게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쪄야 되죠. 방아 찐 걸 지고 와야 되죠. 또 엄마가 밥을 해야 되죠. 이거 해서 이 땀이 7말 벽시 하나에 7말 반이 되고 이것을 밥알을 남기면 그 주의가 그만큼 7군 반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대만에서 번역이 됐어요. 나오자마자 번역이 됐고 엄마 사슴 이거는 제가 TV를 보다가 이 착상해서 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 대만 이 출판사에서 번역 계약을 했습니다. 여성시 읽기 행복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여성시에 대해 쓴 뭐 해설이라든가 뭐 이런 이 시평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겁니다. 말견슬픔은 저희 첫 이 산문집인데요. 각각의 시를 제가 어떻게 썼나 이런 것들을 이 산문집에 넣어놨습니다. 시를 읽고 쓰기 전에 시인에 대한 이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시인은 괴짜다, 뭐 이런 것 등등 편견이 엄청. 시인은 뭐 술을 잘 먹는다, 뭐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쓰기 전에는 여기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 시 교육이 잘못돼서 시인은 저런 것이다라고 이게 굉장히 관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를 읽고 쓰기 전에는 맨 먼저 시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겁니다. 시인도 생활인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를 눈으로 입으로 읽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시를 우선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입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아하는 또 시인의 시집 있으면 그 시집을 구입해서 요즘 도서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몇 권 구입해 빌려다가 읽어본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시를 베껴본다 그겁니다. 공책에 좋은 시를 베껴보고 필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 필사는 굉장히 오래된 공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사물과 사건을 자세히 보고 듣는다. 나무도 한번 안아보고 이런 것 길거리 지나다가 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 물이 들었는데 한번 안아보는 거야. 안아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봤던 단풍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이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어떤 사건을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럴 경우는 이 사건의 본질 정말 뭔가 이걸 한번 TV에서 말하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신문에서 말해주는 대로 그걸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 이걸 한번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고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것. 또 실적 발상을 틈틈이 적어본다 이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메모장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뭐 여기다 적는데요 거의. 또 아니면 공책에 떠오를 때 바로 이렇게 적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상을 연결해서 시를 한번 만들어보고 좋은 시를 흉내내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친구나 선생님한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한테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 반응을 보는 거죠. 야 멋지다. 언제 이런 걸 썼어? 이런 것. 또 선생님한테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건 좀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될까? 뭐 괜찮은데 좋다. 뭐 이런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투구와 응모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뭐 투구와 응모를 통해서 다 이제 등단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시대에 대한 편견들입니다. 가난하다, 술주정뱅이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시만 쓰지 무슨 정치를 하냐. 이를테면은 사위감, 며느리감으로 부적합하다. 뭐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특별한 직업이나 존재가 아니에요. 시인은 시를 쓰는 재능을 가진 생활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에 실패하면 문학에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문학을 하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문학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등단 34년입니다. 뭐 저하고 같이 시를 공부하고 시를 같이 써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생활이 안 되면은 이 문학을 보니까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합니다. 문학뿐만 아니죠.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다산 정약용 있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대 내려오는 의원이라야 참다운 의원인 것처럼 문장 역시 그렇다 이거예요. 뭐 저희 청양에 3대 한약국이라고 3대 한약방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어요. 이 3대 내려왔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뭐 이 서울 지방 어디서 뭐 가면은 거기 서울 지방 주소가 이 약상자에 붙어가지고 막 쌓여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데인데 바로 3대 그분이 아마 5대째라고 그럽니다. 5대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다운 의원이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집이 있어요. 하여튼 이와 같이 이런 의원인 것처럼 한의원처럼 문장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문장도 3대는 내려와야 제대로 된 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테면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뭐 돈을 많이 법니다. 일테면 유럽 같은 게 뭐 이 술 장사, 맥주 장사 뭐 이런 것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벌면서 그 할아버지가 문장에도 관심이 있어요. 옛날 글을 읽고 그래서 좋은 이 문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도 시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부를 바탕으로 또 이 공부를 또 많이 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 또 교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아들 때 와서 또 한 번 또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문인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부호 3대가 가야 문 한 명이 탄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이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평균 소득 이런 걸 조사합니다. 보면은 우리 시인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209만 원입니다. 가장 평균 소득이 낮은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시를 써서 그걸 전업으로 하겠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소개하는 사람이 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우리 민족의 문호예요. 문호입니다. 문호. 그야말로 수천 편의 두 분 다 시를 쓰고 산문을 쓰고 이런 분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문호인데 이분들이 뭡니까? 이 정치의 적극적인 공무원이었어요. 이를테면 뭡니까? 이 생업과 문학을 뭐예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문학은 뭡니까? 일종의 교양이었다는 교양. 이 뭐죠? 이 선비들의 이 관리들의 문자를 하는 사람들의 이 교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문자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시를 썼어요. 시를 안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시인이 많다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문자만 알면 다 시를 공부하고 다 시를 썼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가 많이 전해지지 않느냐? 이거는 이 좋은 시는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 좋은 시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이 세월의 빗자루가 나쁜 시들을 쓸어버리고 좋은 시만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규부의 좋은 시, 정약용의 좋은 시들은 남아있는 거죠. 이분들이 왜 문호냐? 물론 둘 다 수천 편의 시를 쓰고 산문을 쓰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바로 이 정신이거든요. 정신. 무슨 정신이냐면은 이규보는 뭐예요? 그동안 우리 민족이 뭐예요? 그냥 왕이었어요. 왕. 중국의 신하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규보는 무슨 소리냐? 아니다. 우리도 엄연히 이 성인이 세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걸 동명왕편이라는 서사시로 썼어요. 동명왕편.
우리 민족에 대한 자주성이죠. 우리가 왜 이 중국에 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정약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조선시대. 이규보는 고려잖아요. 정약용은 이제 조선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막 이 선비들 시를 쓰는 게 다 중국의 글을 갖다 다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조선에서 시를 쓰는데 이 중국의 지명을 시에다 갖다 쓰고, 예? 옛날 중국 사람들 갖다 시에다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그런 거예요. 이 조선 사람은, 예? 이 조선의 땅과 이 조선의 인물과 조선의 인명을 써야지 왜 이렇게 중국 걸 계속 갖다 쓰느냐 그런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자주 이 주체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시를 쓰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바로 이 시는 정신이고 또 이분들은 뭐예요? 이 무너지만은 시가 전업이 아니고 뭐였어요? 정치의 적극적인 공무원이었어요. 왕을 측근해서 모시고 때로는 둘 다 유배살이 다 했잖아요. 그 유배도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적극적인 공무원이었다. 이건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현실에 자기 생업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이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놓치면 우리가 시를 읽기가 어렵거든요. 요즘 뭐 시가 어렵다. 시들 왜 이렇게 어려우냐? 뭐 어디 신문에 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바로 생활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들은 물론 당장 유명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 시간의 빗자루가 다 쓸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네, 시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이런 분들도 제가 소개를 해요. 시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맨 왼쪽에는 모태통이에요, 모태통. 지금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의 중국을.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의 번역 시집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뭐 잡지에도 이 사람의 시를 소개하고도 이렇게 했어요. 가운데는 호지명이에요. 지금의 베트남을 만든 호지명. 물론 유학자죠, 유학자예요, 유학자고.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우리 정약용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배고 참호에서 찾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이분이 또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또 맨 오른쪽에는 엘리엇입니다. T.S. 엘리엇. 물론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넥타이를 풀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사진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뭔가 하면 이 단정했다는 거죠. 단정. 이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정하고 이 생계에도 굉장히 충실한 이런 걸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철학 박사죠. 많이 했지만은 영국으로 문화 활동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자기보다 일테면은 이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지 않습니까? 이 계급이 다른 이제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화가의 딸이라 그럽니다.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집에서는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대학을 세울 정도로 미국에서는 엄청 부자인 명문가인데 이 명문가의 아들이 가난한 화가의 딸하고 결혼을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끊으니까 자기가 직접 은행에 취직을 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취직할 수 있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로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은행입니다. 거기 가서 은행원 생활을 8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은행에 출근해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독서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불행히도 그 와이프가 이 신경증 환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와이프를 간호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엘리엇을 전공하신 분들은 더 뭐 자세히 아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이 세 분들을 보면은 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시를 쓰면 안 된다. 이 시인이 무슨 정치를 하냐? 시나 쓰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정치인의 이 교양으로서 시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우리 T.S. 엘리엇 같은 경우에
그런 이 생활 감각, 이런 것, 그리고 그 가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 또 이 단정함, 이런 것도 우리 이 편견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다 뭡니까? 다 그야말로 우리 인류에서, 현재 인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는 전업으로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시를 쓴 몇 가지 방법인데요. 맨 먼저 이 경험을 옮긴다, 다음에 이야기를 만든다, 진솔하게 쓴다, 선배한테 배운다, 소재를 빌려온다, 현재 문제를 쓴다, 재밌게 쓴다, 쉽게 쓴다. 이렇게 8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글쓰기는 경험을 옮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경험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시에 입문하면은 또 시를 또 많이 배우거나 쓰신 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를 어떻게 쓰는지 정말 이 갈피를 못 잡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 시쓰기를 처음 하시는 분, 어떻게 시를 쓰는 겁니까? 뭐라면 저는 이 경험을 옮기는 거다. 거기서부터 시를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경험을 필사하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상으로 쓰는 게 시지. 그러면 저는 이 상상도 경험에서 썩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험이 없으면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경험한 것이 아니면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험하고 아는 것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영원하고 경험만 다르기 때문이죠.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 영원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영원해요. 슬픔이라는 주제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영원해요. 그러나 그 각각 개인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의 이 경험, 자기의 체험 이걸 쓰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는 뭐냐? 인생 필사다. 자기 삶, 인생을 필사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례로 듣는 첫 번째 시가 사실 애장터예요. 저보다 4살 아래 동생. 저희가 규자 돌림인데요. 이 상규라는 아이가 죽었어요. 아주 어려서. 돌 지나서죠, 물론. 제가 뭐 그 아이가 이 마루에서 기어다니고 막 울고 이 코가 콧물 나오고 이런 거 다 기억납니다. 여튼 그 아이의 죽음, 그 아이의 성장과 이 죽음, 그리고 이 죽음 뒤에 그런 거를 제가 다 알죠. 그래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애장터. 입을 꾹 다문 아버지는 죽은 동생을 가만히 해 둘둘 말아 앞산 돌밭에가 당신의 가슴을 아주 눌러놓고 오고 실상한 어머니는 며칠 밤낮을 꾹꾹 울며 논밭을 맨발로 쏘다녔다. 비가 오는 날 밖에서 꾹꾹 젖을 구워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누구유 하며 방문을 열어젖혔는데 그때마다 산비둘기 몇 마리가 뭐라고 젖은 마당에 상현 문자를 찍어놓고 돌밭으로 날아갔다. 어머니가 그걸 알고 돌밭으로 가면 도라지꽃이 물방울을 매달고 서럽게 피어 있었다. 이겁니다. 애장터.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 제 나이 또래만 되시는 분들도 뭐 자기 가족 중에 거의 아마 이게 어려서 돌아가신 분이 거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았지. 그래서 애장터가 있어요. 죽을 아이들을 모아서 묻어놓는 데죠. 그래서 그런 데는 뭡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이 바위 너덜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죽었어요. 남동생이 죽으니까 뭐 자기 본인 당신 선호는 할 수 없으니까 옆집 아저씨 불러서 이 이불로 이렇게 한번 감싸고 이 얇은 이불, 퍼대기라고 하죠. 이걸 한번 감싸고 가마니를 둘둘 말아서 이제 지게에 지고서 이제 애장터로 가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 이제 아이를 잃는 어머니의 심정, 엄마는 이제 실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울면서 논밭을 이제 헤매는 거죠. 이제 비가 와요. 비가 와. 비가 오는 날을 이제 농사지는 이제 논밭을 가지 않잖아요. 그런 이제 방 안에서 대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보리가루라든가 뭐 이런 독사풀 이런 걸 이제 갈아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밖에서 꾹꾹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온 줄 알고 문을 활짝 열면은 비둘기가 푸드득 날아갑니다. 비둘기 소리는 뭐예요? 굉장히 저음이죠, 그죠? 또
이 저녁 때 울어요. 어두컴컴한 때. 또 비 올 때도 잘 울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마당으로 왔다가 사람이 안 다니니까 안전하니까 마당에 왔다가 먹이를 구하면서 구욱구욱 우는 거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방문을 활짝 열면 이 산비둘기 놀라서 푸득하고 날아갑니다. 날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저기 애장터가 있는, 애장터는 뭡니까? 바위도 있고 이 솔밭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안전한 장소 툭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머니가 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다, 우리 그 돌 갓 지나서 죽은 그 아들놈이 저기 묻혀 있지, 이런 생각하면 이제 내 이 농사일도 바쁘고 그동안 못 가봤구나 하고서 이제 갑니다. 가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비가 왔으니까 도라지꽃이 이 물방울, 빗방울을 이렇게 매달고 있죠. 그럼 그게 눈물 같겠죠? 그래서 도라지꽃이 물방울을 매달고 서럽게 피어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제 이 죽음에 대한 첫 경험을 쓴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경험을 옮기면 된다. 시쓰기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종사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수종사라는 이 절을 이 여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수종사에 대한 여행 경험이 없었다면 이 시를 썼겠는가? 아마 못 썼을 겁니다. 이 남양주에 있는 절이죠, 수종사.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봄날이었어요, 봄날. 그래서 이 절에 올라가서 쭉 보니까 밑으로 막 양수강이 흐르고, 그 양수강을 향해서 이게 이 사선으로 쭉 내려가는 그 봄산에 막 파릇파릇한 이런 이 나뭇잎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를 쓴 겁니다. 양수강이 봄물을 퍼올려 온 산이 파랗게 출렁일 때 강에서 올라온 물고기가 처마 끝에 매달려 참선을 시작했다. 햇볕에 날아간 살과 뼈, 눈과 비에 얇아진 몸, 바람이 와서 마른 몸을 때릴 때 몸이 부서지는 맑은 소리,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이 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시는 뭐냐? 이 자기 경험을 옮기는 것이다. 어디에? 흰 종이에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야기를 만든다, 이겁니다. 이 사람의 경험은 그렇게 많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만 쓰겠다는 것은 평생 몇 편만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능력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은 뭔가 하면 경험을 재구성하는 능력이에요.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시는 구성이다. 이미 기원전에 시약을 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시는 구성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물론 당시에 시는 서사시, 서정시, 극시를 다 같이 합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바로 이 경험을 재구성하는 능력,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시 쓰는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 사례로 이 별국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떡국을 끓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날을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 그릇이 앉아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있는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 울렸는지 어머니 눈에서 별빛소리가 쏟아졌다, 이겁니다. 1, 2, 3년은 시골에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청양 그 시골에 살았어요. 어머니와 같이.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이제 밖으로 외지로 나왔는데, 이때의 이 경험 조각조각을 제가 모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국물 속에 떠 있는 별들. 그래서부터 그 밑에 연들을 모두 제가 이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시골 마당에 이 세수를 해요. 옛날에 보면 이 펌프를 품어서 세수대 받아서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뭡니까? 달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 하늘을 보면 보름달인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발상을 한 거예요. 이 건더기가 없고 이 국물이 많은 국,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이 건더기가 없으니까 너무 국물이 맑으니까 위에 있는 별이 비치는 거예요. 이런 것. 이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죠? 얼마나 건더기를 넣을 수 없었으면 이 국물은 많고, 일테면은
건더기는 없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어떤 데는 숟가락에 달이 올라와 배가 불렀다. 그렇죠.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국물을 뜨면은 이렇게 달이 뜬 날은 이 숟가락에 계란 노른자처럼 달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를 먹으면 배가 부르겠죠. 이렇게 이건 다 뭡니까? 제가 제 경험을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 울렸는지 우리가 국그릇을 막 국을 퍼먹잖아요. 퍼먹다 보면은 뭡니까? 이 숟가락이 이 국그릇 모퉁이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띵, 똥, 땡, 땡, 탁,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건더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맑은 소리가 나요. 건더기가 많으면 툭툭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맑은 소리는 긍정적인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맑은 긍정적인 좋은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어머니의 가슴 울려요. 그래서 어머니는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왜일까요? 이 맑은 묽은 국을 끓여줄 수 없는 이런 심정.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얘 눈에서 별빛소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자기 이 중학생 아들한테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마당에서 그 먹는 걸 보죠. 기다리는데 이 국그릇 소리도 맑게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국의 건더기를 많이 끓일 수 없는 이런 사정. 이거 보니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울면은 이 눈물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거기에 별빛이 와서 부딪히겠죠. 그럼 뭡니까? 아침 이슬처럼 별빛이 반짝반짝하겠죠. 그게 별빛살인 거예요. 이런 식. 뭐 담장을 허물다라는 겁니다. 뭐 이 시는 긴 시입니다만은 시간이 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 저희 고향에 있는, 지금 청양에 있는 이 시골집 여기서 쓴 겁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 동네에서 또 이 집에서 살면서 이 동네에 대한 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정보를 엮어서 이 담장을 허물다라는 이 시를 썼어요. 고향에 들어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삐걱거리는 댐을 떼어놨다. 담장 없는 집이 되었다. 눈이 시원해졌다. 이런 것. 우선 텃밭 600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이게 실제 집 앞에 있는 텃밭 600평이에요. 텃밭 아래 사는 100살 된 느티나무 아래 둥지에 들어갔다. 이건 실제 느티나무 나이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100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 느티나무가 그늘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느티나무에 까치집 있죠. 세 채인지 네 채인지 다섯 채인지 구체적으로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세 채라고 이렇게 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뭐죠? 이야기를 만든 거죠. 제가 까치집이 있었다는, 그걸 봤다는 이 체험 있죠. 있지만 그거를 세 채로 제가 재구성을 한 겁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려오고 잎사귀들이 서리는 소리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마른 귀짓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나머지는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솔하게 쓴다 이겁니다. 거짓 없는 마음을 쓴다 이겁니다. 이게 사무사 이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생각함에 거짓이 없다. 이게 동양시의 제 1원리입니다. 1원리. 시는 뭐냐? 자기 고백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권위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 소설 이렇게 나가잖아요. 수필, 아동문학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시는 뭡니까? 이미 기원 전부터 시가 있었어요. 시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서 오경 중에 시경. 이거는 이미 기원전 뭐예요? 12세기. 그러니까 3200년 전에 시가 시경의 책에 묶여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라는 이 문학 예술 양식이 지금까지도 전해오느냐? 바로 이 자기 고백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솔하게 써야만이 시가 진정성이 있죠. 이 진정성 없는 시
사실 잘 안 읽죠. 자기 자랑하는 시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또 유일한 문의 양식이에요. 양식. 성지, 성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한테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 어려워요. 사람한테는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친한 배우자,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 고백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이 시예요. 시. 문자, 흰 백지에 문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권위가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 폭설하는 시입니다. 술집과 노래방을 거친 늦은 귀갓길. 나는 불경하게도 이웃집 여자가 보고 싶다. 그래도 이런 나를 하느님은 사랑하시는지 발자국을 따라오시며 자꾸자꾸 폭살로 치워주신다. 이거예요. 자기 풍자예요. 자기 풍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무너져 주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도 한번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그냥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제 마음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고백하지 못해요. 고백할 데가 없어요. 또 고백하면 저 인간은 원래 그렇지.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질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시는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다음에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밑줄 칠 때 있죠. 남의 비위 맞추며 산 것이 반이 넘고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반이 넘는다. 그러니 나는 가짜다 껍데기다. 이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뭡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의 비유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자기 말을 다 하며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이 생각 보면 사실 저도 남의 비유를 맞추며 산 것이 반이 넘어요. 반이 넘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어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또 나한테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나는 가짜다 껍데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선배한테 배운다 이겁니다. 문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선배한테 사실은요. 제도기 때문이죠. 제도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이 시에 대한 눈치를 채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막 쓰잖아요. 막 필요 없어. 다 나보다 잘 쓰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만이고요. 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제도는 뭔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나요. 그래서 이 선배, 스승 없이 공부하면 외도가 됩니다. 이 동료 없이 공부하면 그것도 외도가 돼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금강 있잖아요. 금강이 막 가잖아요. 가서 서해까지 흘러가잖아요. 근데 금강이 흘러가다가 어떤 물줄기 하나가 옆으로 셉니다. 이게 새요. 새면 새는 물줄기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같이 흘러가지 않으면 뭡니까? 이 시를 끝까지 쓸 수가 없어요. 오랜 기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를테면 대전 문인협회 이런 데도 가입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술도 마시고 시도 써서 보여주고 책도 같이 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 세월을 흘러가야만이 제대로 된 이 문학을 할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멘토를 잡는 겁니다. 시 공부할 때 맨 처음 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멘토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멘토를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멘토를 찾아서 헤매고 그래서 가장 이 좋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네 멘토는 누구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로부터 감동받아서 시작했어 이겁니다. 저는 저한테 네 멘토가 누구야? 물으면 저는 정지용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사실은 있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위에 백석이죠. 윤동주가 있고 신경님이 있어요. 백석. 윤동주는 뭐죠? 이 백석의 시집을 베끼면서 공부를 했어요. 신경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에 시를 쓰다가 백석 시를 못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등단하고 나서 봤는데
청계천에 뭐 전쟁 이후에 쏟아져 나온 책을 보고서 백석 시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테면은 제가 헌책방에를 자주 다닙니다. 이렇게 어느 도시를 가든 헌책방을 들리는데 원당이라는 데서 헌책방에 갔더니 거기에 법정스님이 가장 어린 나이로 참여한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이 팔만 대장경 한 권으로 읽는 팔만 대장경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걸 제가 쭉 읽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인 목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사랑은 몇 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그것만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럼 불교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책을 쭉 보다가 바로 이 1, 2, 3 네 번째 연에 이걸 제가 읽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가 우리 사람이란 뭐냐 그렇잖아요. 푸대자루라고 그러죠. 푸대자루 뭐죠? 이 썩은 피고름을 넣은 푸대자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에 갖다 썼죠. 뼈와 피로 꽉 차 있는 가죽그릇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그릇을 닦으면 이 가죽그릇을 뭐예요? 이 사람 몸에 비렸어요. 제 몸이 가죽그릇이라는 거죠. 여행 준비 없이 바닷가 민박에 들러 하룻밤 자고 난 아침 비누와 수건을 찾다가 없어서 퐁퐁으로 샤워를 하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저희 영덕이라는 시골에 문학여행을 갔는데 이제 집행부 측에서 이제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싼데 이렇게 방에 여러 명이 이렇게 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누도 없고 수건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퐁퐁이 있어요. 또 샤워도 있고 퐁퐁이 있어요. 또 행주도 있고 그래서 퐁퐁으로 샤워하고 행주로 이렇게 물기를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몸에 행주질을 하면서 내 몸이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뼈와 피로 꽉 차 있는 가죽그릇 이게 바로 이 불경에서 제가 가져온 대목이에요. 수십 년 가게의 양식을 퍼나르던 그릇. 한때는 사람 하나를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1960년산 중고품 가죽그릇이다. 제가 1960년생이거든요. 이겁니다. 흉터 많은 가죽에 묻은 손때와 쭈글쭈글한 주름을 구석구석 잘 닦아 아름다운 사람 하나를 오래오래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겁니다. 바로 선배, 팔만대장경이라는 선배, 이미 우리 선배가 써놓은 이 문구를 제가 갖다가 썼습니다. 미루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살 때 시골 이게 꾸불통한 냇가가 있는데요. 내가 있는 시내가 있는데 시내가에 이 미루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쓴 겁니다. 미루나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저희 시골에 살 때. 막 이 속성수정. 그렇지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 재질이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조그만 집도 안 져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새끼 착하 빠지기만 했지 성격도 물러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이런 걱정을 항상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러나 이 미루나무는 미루나무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미루나무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재를 빌려온다 그럽니다. 자기 경험만으로 시를 쓰겠다면 금방 제재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책이나 신문을 읽고 남에게 들은 것을 훔쳐다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이 시인의 생애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남의 경험을 훔쳐와서 자기 시로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경험과 섞어서 재구성, 재조합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휴양이라는 이런 시가 있고요. 이것도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걸림돌이라는 시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문제를 쓴다입니다. 인생은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얼굴 반찬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의 재미라는 영향가 없다입니다. 거의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혼밥이 굉장히 많아요. 1인 가구가 이제 제일 많아졌어요. 비율로.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에 이게 나오는 시입니다. 논란강이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 문제를 쓴 거죠. 다음에 재미있게 쓴다 겁니다. 재밌어야 읽습니다. 재미없으면 사람도 버립니다. 그런데 글도 마찬가지로 버리겠죠. 그래서 재미있게 시를 써라 이겁니다. 근황 이 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이것도 저희 아까 빨간 함삭지부에 있는 시를 집에서 쓴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쉽게 쓴다 이겁니다. 어려운 시는 표현 미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려운 시는 그래서 휴지통에 던져라.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난해한 시, 모호한 시 있잖아요. 이거는 폐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폐기하지 않아도 시간이 다 폐기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어, 일상어로 써야 됩니다. 시는 또 잘 모르는 용어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백거이, 중국의 백거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노파가 이해할 때까지 퇴고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시를 써서 시장에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 물건을 파는 할머니한테 시를 읽어줘요. 읽어줘서 나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퇴고를 했다 이겁니다.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를 쓰면 가정부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뭐냐? 가정부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시, 이런 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별 닦는 나무를 한번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별 닦는 나무. 공광규.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비와 바람과 햇빛을 쥐고 열심히 별을 닦던 나무. 가을이 되면 별가루가 묻어 순금빛 나무.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당신이라는 별을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순근물이 들어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당신이라는 별에 아름답게 지고 싶은 나를. 네, 낭송으로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광규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공광규 시인의 시를 읽고 쓰려는 당신에게 첫 번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가을은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입니다. 시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이 가을에 시를 읽고 한 편의 시를 써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를 잘 쓰든 잘 쓰지 못하든 가을을 보내면서 한 편의 시를 쓰고 그 시를 스스로 낭독하고 음미해 보는 것도 가을을 보낼 수 있는 큰 행복이 되겠죠. 이상으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인 아트 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 8회차 세 번째 강의인 공광규 시인의 시인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